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젠 드디어 조선 중기에 있었던 이른바 살인파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이른바 4대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교린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조선이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접어들게 되면서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 적어도 이른바 살인파라고 한 존재가 누군지는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이는 이런 학습지처럼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서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배열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말기 때쯤에는 이른바 신흥무인과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떠올랐었죠. 권문세족을 물리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같이 손을 잡았었지만, 바로 성리학적인 국가를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 바로 이런 이상과 관련해가지고서 좀 더 이것을 급진적으로 빨리 해버리자 라고 주장했던 바로 이 급진파 사대부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갑자기 변화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온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했었던 온건파 사대부들로 이 신진 사대부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급진파 사대부들은 신흥무인과 손을 잡고서 최종적으로는 조선이라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세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1차, 2차 왕자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조 때의 계유정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공로를 세웠었던 그런 대신들이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가게 되면서 한 가지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훈구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지역의 유지로서 한때는 향리를, 한때는 수령도 견제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유양소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촌사회를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살인파 세력들로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봤을 때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이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 한 가지 살인파들의 상당수는 이때 당시에 길제의 제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무너졌었던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 충의, 의리 이런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조선 초기서부터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그다지 협력을 하지 않고 지방으로 정말 내려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들은 그 지방에서 있으면서 훈구파가 국정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바로 태, 정, 태, 세, 문, 단, 세, 그 다음에 예, 성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가 세워진 지 좀 생각보다 좀 지났어요, 시간이.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던 이 성종. 근데 문제는 성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 대신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왜냐, 나라를 세울 때 커다란 공로를 세웠었던, 혹은 전에 자기의 선조에 해당되는 왕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쿠데타 같은 걸 통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커다랗게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의 후예라든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앙 관직에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공로 같은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도 이들은 조선에 대한 것을 많이 몰랐었던 사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성종의 경우에는 고민이 많았었어요.
자신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훈구파 대신들의 세력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거든요. 문제는 훈구파 세력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때문에 적당히 자기네들이 해먹을 거 많이 해먹고 부정부패 같은 것도 많이 저지른 경우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짜증났었던 성종, 이 성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력인 살인파를 중앙정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그런 성격이 지방의 중소지주입니다.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지방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이유는 멸망했었던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고려 왕조가 있었을 때는 자기가 갓난쟁이 애기이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조선 왕조가 등장하고 나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멸망했었던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자기 선조들과는 좀 다르게 이들의 경우에는 후대 3세대 정도가 넘는 그런 바로 이 살인파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고려 왕조의 의리보다는 출사를 해가지고서, 즉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가져가지고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는 것을 꿈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살인파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이 훈구파 세력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살인파 세력들을 그냥 냅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파는 훈구파에게 확실히 힘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당시에 성종은 여기서 머리를 한 가지 쓰죠. 바로 이 살인파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성종은 이 살인파들을 국가의 통치 시스템 중에서 3사, 즉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다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를 말하면 언론입니다. 언관직이에요. 왕한테 아니되옵니다를 말하고 관리들의 부패를 확인하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자, 그런다고 했었을 때 이때 당시 훈구파 대신들은 그들을 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조선시대 때의 국가기관이 바로 3사였는데 그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자기네들을 스스로 탄핵하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성종은 바로 이 살인파들의 상당수를 주로 언관직에 많이 임명을 합니다. 언관직에 임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훈구파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동그라미 1번 훈구파와 살인파의 비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둘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별표 2개 쳐주세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선 태조에서 세조 때에 빈칸을 적혔습니다. 공신의 후예로 주요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문물제도 정비에 실제로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들도 성리학자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인파의 경우에는 고려 말 길제아입니다. 길제의 후학으로 성종 때에 빈칸을 적혔습니다. 언관직, 바로 말하는 직업인 언관직으로 진출했었고 동그라미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훈구파를 주로 비판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종을 도와서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성리학적 향촌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부패가 좀 했었어요. 동그라미 1번 권력을 이용해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대토지 및 노비를 소유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업 관여 등으로 재산 축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살인파의 경우에는요, 훈구파에게 바로 대놓고서 막 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만용이 돼가지고서 그만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서 잘리는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경우에도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백수가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지방에 다시 낙향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관직을 갖기 이전부터 이미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때문에 관직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지방의 중소지주로서 바로 새로운 개혁 세력으로서 훈구파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훈구파 세력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회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리학을 급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쪽이 바로 급진파 사대부들입니다. 그 성리학을 급진적으로 수용해서 이 나라를 전부 다 성리학적 국가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온건파는 성리학을 좀 온건하게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칙을 온건하게 수용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성리학적인 국가로 천천히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쪽이 바로 온건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급진파 사대부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았단 말입니다. 권력을 잡게 됐는데 문제는 성리학만 가지고서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 성리학에서 나온 이론에 따라서 국가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만들 수 있었지만 성리학에서 설명이 안 되는 국가의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자기네들이 급진적인 성리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성리학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드는 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학문들도 전부 다 참고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성리학 이전의 유학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훈고학이라고 하죠. 한당 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 유학이요. 자, 훈고학을 참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박해했었던 불교에서조차도 차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알다시피 먼 옛날 주나라는 바로 은나라에서부터 혹은 상나라에서부터 그 정권을 탈취하게 되었었을 때 명분이 뭐였냐면 왕이 덕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때문에 바로 왕은 바로 이 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바로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왕이 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백성들을 바로 통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성리학자들은 왕도 정치, 즉 왕이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런 도를 알고 있어야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왕도 정치를 처음엔 추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왕도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왕이 덕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면, 도를 알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그 도에 따라서 바로 왕을 흠모하면서 착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국강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국강병 뭔지 아시죠?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든다. 자, 왕도 정치는 국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라의 힘이 그다지 왕도 정치만을 너무 추구해가지고서 그다지 힘이 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선 왕조는 어쩌면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자기네들은 분명히 왕도 정치를 추구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나라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오랫동안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원래는 성리학의 개념에 그다지 좋게 생각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국가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게 됩니다.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더불어서 고려시대보다도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서 지배자의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이 바로 그들이죠. 훈구파 대신들과 살인파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국가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리들을 뽑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국가를 통치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전국에다가 모든 지역에다 전부 다 지방관을 파견할 정도로 국가의 조직이 되게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은 전부 다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문을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인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어쩌다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관직을 얻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르는 한문이 있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성종한테 욕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한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그 한문을 이용해 가지고서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훈구파들은 바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국가 시스템에 필요한 한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바로 한문으로 글을 잘 질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을 보통 이제 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죠. 사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살인파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살인파들의 경우에는 바로 온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후예였었지만 지방에 내려가면서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정말 주구장창 바로 성리학만 파고 들었던 겁니다. 성리학만 파고 들다 보니까 당연히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성리학적인 세계관 안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강해졌었겠죠. 때문에 사장도 좋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적어도 성리학적으로 교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학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경학을 중요시 여기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고, 또한 왕도 정치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상을 보겠습니다. 성리학 외에도 불교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훈고학, 불교와 훈구학 등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부국강병을 중시합니다. 동그라미 3번 사장을 중시하죠. 그리고 자, 살인파에서는 성리학만을 숭상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도덕과 의리에 기반한 빈칸에 적겠습니다. 왕도정치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향존자치까지 밑줄 쳐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경학을 중시했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파의 중앙 진출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미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성종 때에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훈구파, 훈구파 견제를 위해서 성종이 살인파를 지원하여 김종직 등의 살인파를 3사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언관직에 등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살인파의 훈구파 비판들이 있었었죠. 여기서 김종직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길제 후학 중에서 가장 이름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종직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살인파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김종직의 제자 출신으로서 관직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성종 때까지는 바로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정치의 균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을 성공하게 되었던 성종은 자신이 꿈꿨었던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꿈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까지 봤을 때의 이 성종의 통치 시기는 조선 역사상, 그때까지의 조선 역사상 두 번째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죠. 바로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연산군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은요, 첫 번째 먼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산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은 조선은 최고의 폭군은 맞는데, 그런데 바로 이 연산군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3년간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었대요. 하지만 연산군이 어렸을 때, 세자였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성종은 연산군의 어머니를 사약을 줘서 죽이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오해 같은 것이 있기도 했고 싸움도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연산군의 어머니가 성종의 후궁들을 굉장히 질투를 했다든가,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연산군에게 상한 젖을 먹이게 함으로써 성종의 관심을 끌려고 했었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성종과 대판 싸워가지고서 나중에 성종의 얼굴에다가 생채기까지 낼 정도로, 즉 손톱을 핥힌 자국 같은 것까지 내게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좀 드센 역할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종의 산후 우울증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자 연산군은 참다 못해가지고서 자신의 왕비였던 윤씨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됐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성종은 나중에 중간에 그 성종의 어머니였던 연산군의 친할머니죠. 이 친할머니가 바로 성종과 같이 이 윤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사약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었죠. 근데 당시에 이 연산군의 어머니는 뭐 일설에 의하면 돌아가시면서 바로 자기가 사약을 먹고 토하는 피를 옆에서 통곡하는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피를 쏟은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걸 주면서 바로 나중에 세자가 성장하거든 이것을 주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윽고 연산군이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된 상태에서 연산군은 처음엔 정치를 잘했었지만 한 가지 골치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당시에 3사에 배치가 됐었던 이 언관들이 전부 다 살인파였었잖아요. 연산군이 하는 행동들마다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을 들었죠. 하지만 이게 너무 나중에 가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연산군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게 됐었었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썼었느냐, 바로 이 살인파를 제거할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때 당시에 어떤 한 아참꾼이 바로 원래 조선왕조 실록은 국왕이 보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잘못 쓰였던 내용을 후대의 국왕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조선왕조 실록을 썼었던 사관의 가족이나 혹은 후손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무서워가지고서 조선왕조 쓰겠습니까? 공정하게 못 쓰겠죠. 근데 공정한 실록을 써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보는 것이 아닌 것이 원칙인데, 어떤 한 아첨꾼이 이때 당시에 세조가 바로 단종에게서부터 왕위를 찬탈하는 그 대목에서 김종직,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었던,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사관이었었는데 바로 자신의 사관의 의견을 이때 당시에 그대로 발표해가지고서 바로 이 연산군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조의제문. 무슨 뜻이냐? 조문한다는 뜻입니다. 의제를 조문한다는 뜻이죠. 그건 글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먼 옛날 중국의 진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천하를 나중에 항우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항우하고 유방이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유방이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원래 항우하고 유방은 같은 편이었었잖아요. 바로 그들이 같이 같은 편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옛날 진나라에게 멸망했었던 초나라의 왕의 후손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네들의 왕으로 세우고서 싸움을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항우가 비록 천하를 다 차지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이때 당시에 바로 명목상이나마 그 초나라의 왕의, 자기네들이 세웠었던 초나라 왕의 부하에 불과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항우는 자기를 서초폐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가 모셨던 그런 왕을 의제라고 하는 황제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서 어떤 지역으로 모시겠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때 당시에 항우는 바로 그 의제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김종직은 의제를 바로 단종으로, 그 다음에 항우를 세조로 빗대가지고서 이 상황을 비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한다고 한다면,
성리학자들은 의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 이후에 세조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던 사람들은 살인파의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현재 그 사론을 썼었던 김종직과 김종직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 세조의 후손이라 볼 수 있었던 연산군마저도 자기네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명을 씌우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연산군은 바로 굉장히 많은 언관직을 비롯한 많은 살인파들을 전부 다 관직에서 내쫓거나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 글을 썼었던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황이었었는데 바로 연산군은 바로 그 사람의 시신을 파내가지고서 목을 자른 다음에 실제로 효수해놓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이른바 그 유명한 무오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 넌센스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살인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네들 스승이긴 했었지만 그 써놨던 글을 가지고서 바로 자기네들이 연산군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산군의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고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 살인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되게 억울한 일이겠죠.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진짜 살인파는 무고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자, 무고합니다. 무오. 자,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무오사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산군은 얼마 후에 바로 또 다른 간신배 중에 한 명이 바로 연산군의 외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서 그 외할머니와 연산군을 만나게 했대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는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었던 폐위 윤씨의 피 묻은 적삼을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연산군에 찔러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보는 순간 연산군은 정말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첫 번째, 이때부터 정치를 정말 개판을 쳐버려요. 어떻게 했냐면 연산군이 봤을 때 폐비 윤씨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신하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싹 다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귀양 보내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 폐비 윤씨에게 사약 갖다 줬었던 심부름꾼 노릇을 했던 사람부터 먼저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바로 폐비 윤씨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이 폐비 윤씨가 폐위되는 것을 그 다음에 사약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영화 관상에서 나오는 바로 그 한명회 있죠. 여러분들 그 한명회, 즉 세조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세조의 제갈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제갈량과 같은 이 한명회가 당시에 이미 죽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시신이 바로 무덤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서 목이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효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관참시를 당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건 훈급하고 사립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신하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 사륙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폐비 윤씨를 모함했다고 생각했었던 성종의 후궁들이 있었죠. 이 후궁들을 자기의 배다른 그 후궁들의 소생이었었던 동생들을 시켜가지고서 자루에 담아서 죽여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자기의 친할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서 머리를 박으면서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됐었고, 그 결과 여기에 충격받았었던 그 친할머니가 쓰러지시고 쓰러지신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이때 당시에 연산군은 며칠 상복도 입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 다음에 잔치만 벌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연산군은 전국 각 지역에 금운용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의 여성들 중에서 예쁘게 생긴 여성들만 다 골라가지고서 바로 자기 왕궁의 궁녀로서 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장록수 같은 건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서 바로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보내게 됐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참지 못했었던 연산군이 그나마 또 총애했었던 장군 중에 한 명, 바로 박원종과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남아있었던 그런 그 신진사대부들과 훈구파 세력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른바 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중종반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연산군이 갑자기 미친 거잖아요. 역시 이것도 드립을 하나 하자면 바로 갑자기 연산군이 미친 겁니다. 갑자사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종입니다. 자, 중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어요. 먼저 중종은 연산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지위가 굉장히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는 단 한 번도 세자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왕이 되는 수업 같은 것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반정 세력들이 적당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 가지고서 왕으로 만든 거니까 자기의 세력이 제대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중종은 심지어는 자기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었던 자기 왕비도 쫓아내고 공신 세력의 딸과 같이 결혼을 했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왕권의 미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종은 한 가지 꿈을 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연산군의 그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어차피 이 반정의 명분이었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나름대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은 바로 훈구파 대신도 좀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려시대 때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바로 이때 당시에 중종은 하위급에 해당하는 관료서부터 고급 관료까지 모든 관료들에게 지금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자기만의 상소문, 건의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모든 관료들에게. 근데 거기에서 성종의 눈에 엄청나게 띄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광조는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살인파의 대표적인, 살인파 중에서도 이제 급진파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훈구파 세력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건 좋은데 그것이 명목하에 바로 훈구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과거 시험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 훈구파 세력들이 중간에 과거 시험 문제를 빼돌려 가지고서 자기 자식들에게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알게 하고, 그리고 시험관도 이제 훈구파였기 때문에 이 시험관들이 바로 그 다른 훈구파들의 자식들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아주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훈구파가 사실상의 자신들의 직위를 자식들에게 세습해주는 수단으로서 과거제가 전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광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덕망이 있고 인망이 있고 성리학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에 의해서 뽑는 제도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현명한 이들을 뽑자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량과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량과를 첫 번째 주도했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현량과에서 뽑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옛날에 성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언관직, 바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다 다 임명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열심히 훈구파들을 공격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훈구파 세력들이 점차 길을 좀 많이 못 펴게 만듭니다. 자, 이것까지는 그래도 중종과 그 다음에 조광조가 나름대로 짝짝꿍 해가지고서 잘 맞아가지고서 정책을 많이 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취했었고, 백성들은 이걸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당시에 조광조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조광조의 인기가 너무 셌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종은 이때 당시에 조광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바로 그 조광조를 등용했었던 중종을 칭송한 게 아니라 조광조를 칭송합니다. 조광조의 인기가 임금을 넘어버린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조광조는 삼사와 더불어서 원래는 왕실소관이었었던 조선의 모든 산천에 있는 산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일종의 무속신앙과 같은 것인데, 이 관청 이름이 뭐냐면 소격사인데, 성략은 원래 바로 무속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때문에 그런 무속 같은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좀 정도를 좀 시게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지만, 당시에 삼사를 중심으로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바로 중종에게 아니 되옵니다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서 선창하는 바람에 여기에 질려버렸던 이때 당시에 중종은 이들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소교육서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짜증 났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정타를 날리려고 했었습니다. 조광조는 첫 번째 바로 훈구파 세력들 중에서 반정에 실제로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신록에다가 이름만 차지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 같은 거 전부 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바로 이 공로를 세웠었던 훈구파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의 대상은, 개혁의 대상은 바로 무엇이냐, 이른바 이것이 이제 위헌 삭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위헌 삭제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공신들이거든요. 그 공신들은 바로 훈구파고요. 훈구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훈구파 자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훈구파는 여기서 열받았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설입니다. 당시에 훈구파는 어느 날 갑자기 궁궐의 뒷뜰에 갑니다. 뒷뜰에 가서 이만한 나뭇잎을 하나 떼와요. 떼온 다음에 거기다가 꿀로 글씨를 썼답니다. 써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벌레에게 이걸 먹였대요. 그리고 벌레가 그 꿀이 있었던 것을 전부 다 파냈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것을 중종에게 갖다 바쳤대요. 이 파낸 글씨가 뭐라고 쓰였었냐면 바로 한자로 주초위왕. 옛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18자가 왕이 된다, 이자겸의 난,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이것도 파자입니다. 바로 주초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조라는 뜻이에요. 즉 18자가 왕이 된다는, 이 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주초위왕, 바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중종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중종은 바로 훈구파 대신들을 시켜가지고서 자체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조광조를 하루아침에 체포해버리고 그들의 세력들을 일거에 죽이거나 혹은 멀리 귀양을 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에 반발하는 3사의 관원들 전부 다 잘라서 지방에 보내버렸고요. 많은 사람들은 옥사하거나 아니면 멀리 귀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조광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중종이 자기를 그렇게 내치려고 했던 것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 임금님의 안위를 내가 지금 걱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바로 이 중종만 엄청나게 걱정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중종에 의해서 멀리 귀양 가서 몇 달 안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깝다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기묘하게 일어났잖아요. 역시 드립 한번 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은 기묘사화라고 하죠. 기묘하게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번에는 바로 다음번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중종 다음의 왕은 인종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인종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인종이 어렸을 때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같은 윤씨였었는데 중종은 어린 인종을 보살펴줄 왕후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를 역시 같은 가문 출신에 해당되는 윤씨를 들여와가지고서 자신의 다음번의 왕비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비가 나중에 이제 문정왕후라고 하는 왕후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정왕후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나중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세자, 즉 나중에 인종이 되는 이 세자를 굉장히 잘 내줬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이 문정왕후는 이
인종을 마치 적을 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종왕후가 줬었던 떡을 먹고서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서 아마도 독살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둘 다 왕실의 외척입니다. 바로 인종의 외삼촌에 해당됐었던 바로 윤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었던 대윤파라고 하는 이제 당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말고 인종이 돌아가시게 되자 이때 당시에 문종왕후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조선의 국왕이 되니 그 사람이 바로 명종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명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명종의 경우에는 외삼촌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윤원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소윤파의 우두머리로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문종왕후가 인종을 진짜 독살했다고 한다면 대윤파의 입장에선 소윤파가 사실상 원수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둘이 되게 많이 싸움을 벌였는데 하필이면 이 중에서 대윤파가 살인파하고 좀 많이 친했습니다. 그나마 쫓겨났던 살인파 그래도 간신히 조금 남아 있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명종 7세 때쯤에 이 대윤파가 소윤파에게 완벽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윤파가 몰락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자 여기에 더불어서 살인파도 역시 이렇게 쫓겨 내려오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서 외척이었던 윤원영은 문종왕후의 비호를 받고서 조선 왕조를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농단하게 됩니다. 국정농단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국정농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종도 바보는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당시에 명종은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삼촌이었었던 윤원영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탄핵으로 인해서 윤원영은 인과응보죠. 바로 먼 곳으로 귀향을 하게 됐고 귀향을 가다가 자신이 사랑했었던 자기에게 많은 꾀를 빌려줬었던 자신의 바로 정랑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때 당시에 멀리 귀향 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 후에 명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명종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다른 가까운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조선의 왕을 겸임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선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조가 왕이 됐을 때는 사실상 여러분들 훈구파가 전부 다 소멸을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거의 살인파는 불사조입니다. 중앙정계에 올라갔다 무오사화에 잘리고 갑사사화에도 그나마 나왔다는 사람들 전부 다 잘렸었지만 중종반정후 같이 중앙정계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중종 때 되게 잘 나갔었지만 역시 기묘사화로 대거 쫓겨났었죠? 근데 일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까지 가긴 했었으나 그나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로 대윤파에 붙었다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서 지방으로 또 내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간신히 살아남았었던 일부가 이때 당시에 외척이었던 윤원영에게 바로 눈 질끈 감고서 고개를 숙이면서 조그만 아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 일컬어서 이때 당시에 바로 기성살인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기성살인파는 나중에 신진살인파들을 중앙정계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 신진살인파들, 지방에 있었던 신진살인파들이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들 세력이 선조 때에는 바로 이 두 세력이 바로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살인파가 성장을 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잡았던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훈구파가 소멸했습니다. 왜 소멸했냐면 여러분들, 훈구파들은 이때 당시에 중앙정부를 꽉 잡고 있긴 했었지만 이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차피 바로 과거 시험을 보긴 봐야 돼요.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살인파와 싸움을 많이 벌였었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애가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그 공부를 시킬 때는 훈구파는 당대의 최고의 스승을 초빙해가지고서 바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만약에 스승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들을 바로 그 스승이 계신 학교로 보내겠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림파가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때쯤에 가서야 등장하긴 했었지만 바로 서원을 만들어서, 일종의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훈구파의 후예들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그 최고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살인파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훈구파의 자식은 훈구파가 될까요? 살인파가 될까요? 살인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가 나중에 와서는 점차 소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살인파는 이미 이때부터 유양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향촌사회를 거의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히 조광조 때 들어와서는 향촌사회를 장악했었던 바로 이 사대부들에게 향촌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바로 향촌에 남아있는 그런 살인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일종의 귀약 같은 것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향약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버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최초의 향약은 조광조가 들여왔던 겁니다.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향약은 바로 뭐냐면은 향촌의 귀약입니다. 즉 사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향촌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리학적 도덕으로서 무장을 해가지고서 향촌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향약 안에 있는 귀약을 향촌의 백성들이 어기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일정 정도 범위 안에서는 이 사대부들이 그 백성들을 함부로 곤장까지 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리학을 잘 배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나쁜 의도로 말한다고 한다면 맞기 무서워서라도 양반을 보면 이때 당시에, 특히 이때 당시에 향수에서 볼 수 있는 양반 대부분 다 살인파니까 맞기 싫다고 한다면은 이 살인파의 후에 볼 수 있었던 양반 사대부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대부들이 향촌 사회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봐보세요. 살인파가 이미 향촌 사회를 완전히 유향소 혹은 향약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자면 계속해서 떨어졌죠. 하지만 훈구파의 자식들도 전부 다 서원을 통해서 살인파로 바꿔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때쯤 가게 돼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바로 훈구파가 존재하지 않고 살인파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빈칸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사화 별표 2개. 별표 하나, 무호사화 연산군. 빈칸 적겠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을 비판하는 살인파를 김종직에 빈칸 적겠습니다. 조의제문을 빌미로 탄압하게 됩니다. 무호사화. 별표 하나, 갑자사화. 동그라미 1번.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 사건을 빌미 밑줄. 동그라미 2번. 훈구파와 살인파 모두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반란이 일었던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종반정. 자, 중종반정 별표 2개. 중종반정 오른쪽에 조광조 적어주세요.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 추진 밑줄 쫙.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현량과 일종의 천거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언론을 활성화시킵니다. 동그라미 3번 소격서를 폐지하고 동그라미 4번 위훈 삭제 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바로 다음 줄에 역시 빈칸에 적겠습니다. 김효사화 별표 하나. 김효사화. 조광조의 개혁의 위협을 느낀 밑줄 칩니다. 훈구파가 중종을 움직여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제거 밑줄 쫙 칩니다. 뭐 주초 위안까지 굳이 밑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을사사화 역시 별표 하나. 명종 때 외척 간의 대립이 되게 심했습니다. 첫 번째 대윤파 박스. 이 대윤파의 경우에는 살인파 옹호를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외척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소윤파 박스. 이들은 그냥 외척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애들은 아니었었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소인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살인파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고요. 결과 별표 2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감 1번 서원, 동감 2번 향양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확대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조 때 가가지고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동감이 4번에 붕당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붕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양반들의 숫자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훈구파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살인파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살인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훈구파가 이제 다 살인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비교해서 봤을 때 관직을 가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바로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관직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양반 4대부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혼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서 바로 승리를 해가지고 관직을 갖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서 나머지 세력들을 물리치고서 바로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보아가지고서 자기가 높은 관직을 갖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결과적으로는 관직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살인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편먹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편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보이다시피 기성살인 즉 이때 당시 나눠졌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즉 외척이었었던 윤원영에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네,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도 사실은 살인파의 명명을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성살인으로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선조 때 가가지고서는 신진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신진살인파들이 되게 많이 중앙정계에 올라가긴 하거든요. 문제는 신진살인파들은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뽑은 거 생각을 한 겁니다. 기성살인파들의 그런 공로 같은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이게 됐었느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신진살인파들은 기성살인파들, 기존에 계속해서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살인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더러운 윤원영에게 고개를 숙여가지고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욕을 그렇게 많이 해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살인파들은 스스로 바로 이때 당시에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거대한 당파를 만들었었거든요. 솔직히 숫자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신진살인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의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분이었었던 바로 이황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분이라든가 남명 조식과 같은 분들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대거 신진살인파로서 가담을 했었거든요. 이들은 이때 당시에 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성살인파에는 특출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편가르기 문제가 되게 너무 심화가 되게 되자 당대의 조선 최고의 천재로 추앙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율곡 이이 선생이에요. 근데 율곡 이이 선생이 딱 생각을 해왔을 때 한쪽 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서로 아주 건전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스스로가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 같이 바로 여기 보이는 기성살인파 쪽에 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한 성훈이라고 하는 분들의 제자들도 이 당시에 이 기성살인파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이 바로 서인이라고 부르는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되게 싸움을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서인과 동인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 그대로 이조에 지금보다 따지면 장관 밑에 차관급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조잖아요. 이조는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관직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동인과 서인들은 바로 이 이조 전랑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조 전랑은 왕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이죠. 바로 이조 전랑에 있던 자가 자기가 퇴임할 때는 바로 후임자를 자기가 정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심지어는 그 외압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라는 의미에서 이조 전랑의 자리는 바로 전임자가 후임자를 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를 동인이었던 사람이 한번 차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를 절대 서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인이었던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동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조 전랑 자리만 통과하면 관리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세력이 훨씬 더 세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런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인과 서인은 서로 이때 당시에 비판과 견제의 그런 갈등의 고를 되게 심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기도 전에 그만 조선에서 대대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게 바로 그림도 유명한 임진왜란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붕당 정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왜? 결과적으로는 조선 왕조가 이 붕당 정치의 치열한 붕당 정치로 인해서 흔들리다가 망한 거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인식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왕조 실록이 있었던 거 아세요? 원래 고려 왕조도 고려 왕조 실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려 왕조 실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바로 축약을 해서 고려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은 조선 왕조가 등장할 때 조선 왕조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려 왕조를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선 왕조를 칭찬하겠죠. 더불어서 왜 고려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 현재 있죠? 조선 왕조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일제에게 망하죠, 여러분들. 일제에게 망하면서 일제는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뒤에 등장하는 왕조가 전에 있는 왕조의 역사를 편찬해 주는 것처럼 일제도 바로 조선 왕조의 역사를 편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일제는 이때 당시에 조선 왕조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게 돼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명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조선 사람들은 원래 개개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의 총기를 보면 우리도 놀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사람들은 그런데 뭉칠 줄 모른다. 엄청나게 분열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본에게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일종의 패배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자폭탄 2방 맞고 끝났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의 숙제가 뭘까요? 바로 그 일본이 심어줬었던 그 패배의식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실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는 포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이 당파 싸움이라고 불렸었던 조선시대 때의 붕당 간의 싸움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상호 굉장히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겸비해 가지고서 일어났었던 정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가지고서 뽑혔었던 국회의원이 아니다 뿐이지, 이들이 실제로 했었던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상대당의 논리에 반박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정책의 허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허점을 공격받았었던 정당 쪽에서는, 붕당 쪽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면서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먼 옛날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연습을, 정당 정치가 바로 붕당하고 비슷하니까 바로 민주주의 연습을 해봤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사가들은 이 시대 때의 이 붕당끼리의 싸움을 여러분들 바로 당파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붕당 정치가 나름대로 실제로 한동안 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권력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제긴 했었지만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7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반 붕당의 출현,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1번 외척의 정치 참여 문제 밑줄,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2조 전랑 임명 문제로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살인파 박스, 동그라미 1번 정치 이념, 동그라미 2번 학문적 영향, 이런 것이 비슷한 무리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붕당을 형성하게 되었고, 바로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대체로 봤을 때 동인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주로 신진살인파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이황, 그 다음에 조식, 그 다음에 서경덕 등의 학문을 계승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이황, 우리 집회에 나오신 분이죠. 주로 영남지방 박스집입니다. 지금 현재의 바로 경상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이들을 보통 우리는 영남학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서인, 동그라미 1번 주로 기성 살인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조선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 말에 의하면은 과거 시험을 9번 장원급제했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동그라미 2번 율곡 이기 선생입니다. 역시 집회에 나오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성혼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주로 박스 치겠습니다. 경기와 충청지방 박스 밑줄 치겠습니다. 기호학파. 그리고 이들은 서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붕당끼리 비판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 전국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 간의 그런 대립이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립도 너무 커지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바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기 보이다시피 이황의 제자들과 서경덕의 제자들과 조식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동인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이 성원의 제자들은 각각의 바로 서원을 만들어서, 이제 이황, 서경덕, 조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가지고서 후학들을 가리키면 그 후학들은 바로 각각의 스승님들의 당파를 따라서 중앙정계 출사에도 각각 동인과 서인의 그런 붕당으로 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측면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